저 중국집 하나만 접수하면 이 남포동 바닥은 다 우리 거야. 시장에서 상인들을 등치며 거들먹거리던 양아치 녀석들이 하필이면 전설의 신흥파 부두목 출신 할머니가 은퇴하고 조용히 운영하던 가게를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부산 시민들조차 까맣게 몰랐던 충격적인 실화. 지금 바로 들려드릴게요. 그 전에 잠시 구독과 좋아요 먼저 꾹 눌러주시면 정말 복 받으실 거예요. 아침 해가 부산 하늘을 붉게 물들이며 떠오를 무렵 남포동 국제시장은 서서히 잠에서 깨어나 활기를 띠기 시작합니다. 좁디 좁은 골목마다 형형색색의 물건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고 수십 년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낡은 간판들은 이 도시의 역사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죠. 특히 이른 아침이면 상인들이 앞다투어 가게 문을 열고 물건을 정리하는 소리로 시장 전체가 왁자지껄해집니다. 이곳에서 평생을 살아온 토박이들은 이 소리야말로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정겨운 알람이라고 말하곤 했어요. 이 오래된 시장 한쪽, 구석진 골목에 자리 잡은 영화반점이라는 작은 중국집이 있습니다. 40년 넘게 한자리를 지켜온 이 가게는 붉은색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진 낡은 간판이 트레이드마크였죠. 간판 글씨는 누군가 정성껏 붓으로 쓴 듯 굵고 힘이 넘쳤습니다. 아침이면 이 간판 아래로 고소한 기름 냄새와 칼칼한 짬뽕 향이 솔솔 풍겨나와 골목을 가득 채웠어요. 가게 앞을 지나가는 단골 손님들은 그 냄새만 맡고도 아, 오늘 영화반점 짬뽕은 유난히 더 맛있겠는데? 하면서 군침을 꿀꺽 삼키곤 했습니다. 영화반점의 주인장은 올해 60을 훌쩍 넘긴 박춘자 할머니입니다. 자글자글 주름진 얼굴에 언제나 단정하게 쪽진 머리, 그리고 늘 새하얀 앞치마를 두른 정말 평범하디 평범한 중국집 사장님의 모습이었죠. 키는 자그마하지만 허리는 꼿꼿하게 펴고 걷는 모습이 아주 당당해 보였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손님들 앞에서는 절대 지친 기색 한번 보이지 않았어요. 그녀의 손에서 뚝딱 만들어지는 짜장면과 짬뽕은 그 어디에서도 흉내낼 수 없는 깊고 특별한 맛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박춘자 할머니를 바라보는 눈빛은 조금 남달랐습니다. 조용히 모시는 게 신상에 좋다는 말이 암암리에 퍼져 있었거든요. 무슨 이유인지는 아무도 시원하게 말해주지 않았지만 다들 박춘자 할머니를 대할 때면 저도 모르게 고개를 살짝 숙이고 공손해지곤 했습니다. 특히 시장에서 오랫동안 장사를 해온 상인들일수록 그 태도는 더욱 깍듯했죠. 국제시장에서 30년 넘게 생선가게를 운영해온 김만득 씨는 늘 박춘자 할머니를 만날 때면 깍듯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어느 날 젊은 상인 하나가 그에게 물었죠. 만득이 아저씨, 왜 영화반점 사장님한테만 그렇게 깍듯하게 인사하시는 거예요? 만득 씨는 주변을 한번 휘둘러 보더니 목소리를 낮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아, 영화반점 춘자 누님은 보통 분이 아니야. 옛날에 아이, 그냥 존경할 만한 어른이니까 깍듯하게 모시는 거지? 더 자세한 이야기는 해주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존경심과 함께 아주 희미한 두려움 같은 것도 섞여 있었습니다. 영화반점 안으로 들어서면 40년 넘게 같은 자리를 지킨 낡은 나무 테이블과 의자들이 반듯하게 놓여 있습니다. 테이블마다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담뱃불 자국과 칼집이 보였지만 언제나 반들반들 깨끗하게 닦여 있었어요. 벽에는 낡은 중국풍 액자 몇 개가 걸려 있고 그 중에는 용과 봉황이 화려하게 수놓아진 그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가게 한쪽 벽에 오래된 중식도 한 자루가 장식처럼 떡하니 걸려 있었어요. 그 칼은 언뜻 보기에는 평범한 주방용 칼 같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반 식칼과는 다른 서슬퍼런 기운이 느껴졌죠. 손잡이 부분에는 섬세한 용무늬가 새겨져 있고 칼날은 오랜 세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번쩍이는 빛을 뿜어냈습니다. 가끔 손님들이 그 칼에 대해 물으면 박춘자 할머니는 오래전 친구가 준 선물이라고만 짧게 말하고 슬쩍 화제를 돌리곤 했습니다. 영화반점의 주방은 그리 넓지 않았지만 언제나 먼지 하나 없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커다란 웍과 화구, 그리고 온갖 양념들이 마치 군인들처럼 질서정연하게 놓여 있었죠. 박춘자 할머니는 이 좁은 주방에서 마치 춤을 추듯 능숙하고 우아한 몸놀림으로 음식을 만들어냈습니다. 춘장을 볶을 때면 웍을 절묘하게 흔들어 불꽃이 활활 솟구치게 하는 기술은 30년 이상 중화 요리를 해온 장인만이 보여줄 수 있는 경지였어요. 박춘자 할머니는 매일 아침 7시면 어김없이 가게 문을 열었고 밤 9시면 칼같이 닫았습니다. 단 하루도 빠짐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장마가 몰아치든 폭염이 내리쬐든 항상 같은 시간에 문을 열고 닫았어요. 심지어 몇 년 전 부산을 강타했던 태풍이 왔을 때도 영화반점은 꿋꿋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날 대부분의 가게가 문을 닫았지만 박춘자 할머니는 혹시라도 밥 굽는 사람이 있을까봐 가게를 열었다고 해요. 골목에 짬뽕 냄새가 퍼지면 사람들은 아, 오늘도 영화반점은 문을 열었구나 하고 안심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시계처럼 정확한 박춘자 할머니의 일과는 시장 사람들에게 하루의 리듬을 알려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국제시장에 평소와는 다른 싸늘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빨간 가죽 재킷에 검은 바지를 입고 까만 선글라스를 낀 20대 초반의 젊은 녀석들이 시장 골목을 어슬렁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독사파라고 불리는 신생 조직의 일원들이었죠. 대여섯 명이 몰려다니면서 상인들을 위아래로 훑어보고 물건을 함부로 만지작거리며 시비를 거는 등 그야말로 아나무인이었습니다. 상인들은 그들이 지나갈 때마다 슬금슬금 가게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거나 고개를 돌려 애써 눈길을 피했습니다. 오랫동안 시장에서 장사해온 상인들은 딱 보면 알았거든요. 저런 부류의 인간들이 나타났다는 건 시장에 곧 피바람이 불 거라는 불길한 징조였습니다. 저것들 얼마 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더라. 독사파라는 새로운 패거리라는데 세상에, 요즘 세상에 또 저런 것들이 생겼다니. 말세야. 말세. 우리 젊을 때는 시장 근처에 신흥파가 있었는데 그때도 참 골치 아팠지. 그래도 신흥파는 나름의 룰이라는 게 있었어. 적어도 장사하는 사람들한테는 함부로 안 했다니까. 근데 저 어린 놈들은 뭐가 무서운지 모르는 철없는 눈빛이야. 상인들의 수군거림이 시장 골목을 따라 스산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시장에서 30년 넘게 옷가게를 운영하는 이영희 씨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젊은이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것들. 어제는 우리 옆 꽃집 할머니한테 물 한 잔 달라고 하더니 물을 다 마시고는 컵을 바닥에 냅다 던져버렸대요. 할머니가 뭐라 하니까 조용히 하라고 소리 빽 지르고 갔다잖아요. 어머나, 세상에. 일주일 전부터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는 이런 흉흉한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독사파는 최근 부산 일대에서 세력을 불리고 있는 신생 조직이었어요. 아직 큰 세력은 아니었지만 젊은 패기와 무모함을 무기로 기존의 질서를 무시하며 빠르게 영역을 넓혀가고 있었죠. 특히 이들은 기존 조직들이 웬만해선 건드리지 않던 시장 같은 소상공인 구역까지 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사파의 리더 강민혁은 키가 훌쩍 크고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27살의 젊은이였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주먹질을 좋아했던 그는 고등학교를 중퇴한 후 여러 조직의 말단으로 전전하다가 최근에 몇몇 또래들을 모아 자신만의 세력을 만들었죠. 그는 국제시장을 접수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오래된 시장이지만 아직도 현금 거래가 많고 관광객도 끊이지 않는 곳이니 보호비라는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기에 딱 좋은 장소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날 오후 민혁은 자신의 오른팔인 준호와 함께 시장 구석의 작은 찻집에 앉아 계획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똑같은 빨간 가죽 재킷을 입고 있었고 민혁은 담배를 뻑뻑 피우며 주변을 탐색하듯 둘러보고 있었어요. 형님, 이 시장은 어떻게 할까요? 민혁의 오른팔 격인 최준호가 물었습니다. 준호는 민혁보다 2살 어린 25살로 키는 작지만 다부진 체격을 가진 청년이었어요. 그는 민혁을 친형처럼 따르며 절대적으로 충성했습니다. 민혁은 담배를 깊게 빨아들였다가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대답했어요. 천천히, 하나씩. 처음엔 시장 관리비라는 명목으로 가볍게 시작하고 나중에 조금씩 올리는 거지. 튕기는 놈들은 본보기로 하나씩 조져버리면 돼. 아주 간단해. 준호의 얼굴에 잠시 의문이 스쳤습니다. 근데 형님, 여기 옛날에 신흥파 구역 아니었습니까? 신흥파 어르신들이 알면 좀 시끄러워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민혁은 코웃음을 쳤어요. 신흥파 그 늙은이들야. 임마, 그 사람들 시대는 이제 끝났어. 요즘 세상에 누가 그 양반들 신경이나 쓴데 대부분 감옥 갔다 와서 골프나 치러 다니고 남은 몇몇은 공사장이나 지키고 있다더라. 푸아하. 민혁의 말투에는 오만함이 가득 묻어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오래된 조직의 규칙이나 영역 싸움 같은 건 이제 아무 의미도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래도 조심해서 나쁠 건 없지 않습니까?
준호가 다시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민혁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야, 쫄지 마라 좀. 우리가 이 시장만 접수하면 월 수입이 얼마가 될 것 같냐. 가게만 100개가 넘어. 한 집당 30만 원씩만 걷어도 한 달에 3천만 원이야. 이걸 놓치자고 어림도 없는 소리. 그날부터 독사파 일당은 본격적으로 상가를 돌며 시장 관리비라는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4~5명이 함께 몰려다니며 위압적인 태도로 상인들을 협박했어요. 처음에는 시장 환경 정리와 안전을 위한 비용입니다. 협조 좀 해주시죠. 라며 점잖게 말했지만 거부하는 상인들에게는 노골적인 욕설과 협박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상인들은 젊은 놈들과 엮여서 좋을 게 없다는 생각에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이며 돈을 건넸어요. 젊은 시절 비슷한 상황을 겪어봤던 나이 든 상인들은 별다른 저항 없이 돈을 내주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순순히 따르는 것은 아니었어요. 몇몇 젊은 상인들은 처음부터 강하게 반항하거나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죠. 그중 하나가 시장 입구에서 과일 가게를 하는 청년, 지훈이었습니다. 그는 부모님 가게를 물려받아 2년째 열심히 장사하고 있었어요. 독사파가 찾아왔을 때 지훈은 단호하게 돈을 줄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무슨 시장 관리비요? 우리는 이미 시장 상인회에 꼬박꼬박 회비 내고 있거든요. 당신들이 뭔데 우리한테 돈을 요구합니까? 당장 안 나가면 경찰 부를 겁니다. 이 말에 민혁은 눈을 가늘게 뜨며 과일 진열대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손으로 진열된 사과 한 박스를 바닥으로 차르륵 쓸어버렸습니다. 빨갛고 탐스러운 사과들이 바닥에 떨어져 여기저기 떼구르르 굴러다녔어요. 민혁은 그중 하나를 주워 한입 크게 베어 물었습니다. 맛있네? 근데 이렇게 바닥에 떨어진 과일은 이제 팔기 좀 그렇겠지? 내일 다시 올게. 그때는 좀 더 현명한 판단을 하길 바란다. 친구야. 지우는 분노로 얼굴이 시뻘개졌지만 민혁이 슬쩍 허리춤으로 손을 가져가는 것을 보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들이 떠난 후 지우는 주변 상인들에게 씩씩거리며 상황을 이야기했지만 대부분은 고개를 저으며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게 좋다고 조언할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지훈의 과일 가게는 문을 열지 않았어요. 소문에 따르면 지훈이 그날 밤 정체 모를 2명의 남자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병원에 입원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은 시장 전체에 삽시간에 퍼졌고 그 이후로는 모든 상인들이 독사파의 요구에 순순히 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은 점점 숨막히는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활기찬 웃음소리와 흥정하는 소리 대신 조용한 한숨과 불안한 눈빛만이 교차하는 곳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예전처럼 목청껏 손님을 부르는 상인도 줄었고 장사가 끝난 후 모여 소주 한 잔 기울이며 시름을 달래던 정겨운 모습도 보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유독 한 곳, 독사파가 아직 손을 대지 않은 가게가 있었습니다. 바로 시장 안쪽에 깊숙이 자리 잡은 영화반점이었죠. 마치 암묵적인 합의라도 있는 것처럼 민혁과 그의 일행은 처음 일주일 동안 영화반점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형님, 저 중국집은 왜 안 가보시는 겁니까? 준호가 시장어귀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민혁에게 물었습니다. 민혁은 영화반점 쪽을 힐끗 바라보다가 말했어요. 들리는 소문으로는 저 가게 주인이 옛날에 좀 이름 있는 사람이었다더라. 그래서 일단 좀 지켜보는 거야. 어떤 이름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준호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민혁은 어깨를 으쓱했어요. 정확히는 모르지. 그냥 시장 늙은이들이 뭔가 꺼리는 듯한 분위기더라고. 근데 뭐 늙은 할망구가 별 수 있겠어. 일단 다른 가게들 싹 다 정리하고 마지막에 가볼 생각이야. 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래도 우리가 이 시장을 완벽하게 장악하려면 저 가게도 예외 없이 관리비를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곳이라도 빠지면 다른 상인들에게 본보기가 안 될 텐데요. 민혁은 콧방귀를 끼며 비웃었어요. 무슨 그런 구닥다리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 임마, 옛날 사람들 이름값이 지금 와서 무슨 소용이야. 내일 당장 가보자. 나머지 애들 싹 다 데리고. 이 대화가 있은 후 이틀 뒤 민혁은 준호와 2명의 패거리를 더 데리고 드디어 영화반점으로 향했습니다. 점심시간이라 손님 몇 명이 자리 잡고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박춘자 할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주방에서 묵묵히 춘장을 볶고 있었습니다. 독사파 일당이 문을 거칠게 밀치고 들어왔을 때도 춘자 할머니는 고개 한번 들지 않았어요.
화구 위에서 춘장이 지글지글 볶아지는 소리만 가게 안에 울려 퍼질 뿐이었죠. 가게 안의 손님들은 잔뜩 경계하는 표정으로 젊은이들을 힐끔힐끔 쳐다보았습니다. 민혁이 주변을 한번 쓱 둘러보더니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기 주인 누구야? 시장 관리비 받으러 왔는데. 하지만 춘자 할머니는 여전히 등을 돌린 채 묵묵히 춘장을 볶기만 했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이 정확하고 능숙했어요. 마치 아무도 들어오지 않은 것처럼 완벽한 무시였죠. 민혁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얼굴이 벌개지며 화가 난 듯한 표정으로 한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그 테이블에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짬뽕을 먹고 있었어요. 민혁은 그 테이블 앞에 버티고 서서 짬뽕 그릇을 노려봤습니다. 맛있어요. 민혁이 비꼬는 투로 물었습니다. 손님은 당황한 표정으로 밥을 먹다 말고 고개를 들었어요. 네, 네. 맛있습니다. 민혁은 그 대답이 마음에 안 들었다는 듯 갑자기 발을 번쩍 들어 짬뽕 그릇을 걷어찼습니다. 쨍그란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나며 붉은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손님들이 비명을 지르며 놀라 일어섰고 시끄러운 소리에 밖에 있던 상인 몇몇이 가게 안을 조심스럽게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박춘자 할머니가 천천히 화구에서 춘장을 내리고 뒤를 돌아봤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눈빛만은 이상하리만치 또렷하고 형형했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지만 그 눈빛에서는 뭔가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그녀는 천천히 주방에서 걸어 나와 민혁의 앞에 섰습니다. 키는 민혁보다 한 뼘은 작았지만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존재감은 결코 작지 않았어요. 춘자 할머니는 민혁을 똑바로 쳐다보며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꺼져라. 3번은 말 안 한다. 춘자 할머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쇠처럼 단단했습니다. 그 말에는 어떤 위협이나 공포도 느껴지지 않았지만 그 자체로 묘한 권위가 실려 있었어요. 민혁은 오히려 어이가 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어요. 이런 반응은 처음이었기에 오히려 흥미롭게 느껴졌나 봅니다. 아이고, 할머니,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는 그냥 이 시장을 관리하는 새로운 담당자들일 뿐입니다. 매달 적정한 관리비만 내시면 아무 문제 없을 거예요. 춘자 할머니는 그의 말에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다시 등을 돌려 화구 쪽으로 향했습니다. 마치 민혁이라는 존재 자체를 아예 무시해버리는 듯한 태도였어요. 이에 제대로 격분한 민혁이 준호에게 눈짓을 했고 준호는 가게 안에 있던 젊은 손님의 멱살을 덥석 잡았습니다. 이봐요. 이 할머니가 우리 말을 영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응준호가 젊은 손님을 위협하듯 물었어요. 손님의 얼굴이 공포로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못하고 두 손을 들어 항복의 표시를 했어요. 다른 손님들도 눈치를 보며 슬금슬금 가게를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시장에서 포목점을 운영하는 백상기 씨가 가게 안으로 성큼 들어왔습니다. 상기 씨는 67살의 노인으로 과거 신흥파의 말단 행동대원 출신이었어요. 그는 젊은 시절 조직에서 활동하다가 40줄에 은퇴하고 시장에서 조용히 포목점을 열었습니다. 그는 춘자 할머니를 아주 오랫동안 알고 있었지요. 상기 씨는 상황을 한눈에 파악하고는 조용히 춘자 할머니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님, 명령만 내리시죠. 이 말에 독사파 청년들이 서로를 쳐다보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누님이라는 호칭에서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던 겁니다. 춘자 할머니의 눈이 살짝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화구를 끄고 입고 있던 앞치마를 벗어 의자 위에 툭 던졌어요. 그리고 손에 묻은 기름을 수건으로 쓱쓱 닦으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허리를 한번 쭉 펴는 그 짧은 순간 그녀의 몸에서 풍기는 기운이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마치 수십 년간 겹겹이 봉인해 두었던 어떤 존재감이 잠에서 깨어나 되살아나는 듯 했어요. 그만해라. 애들아, 장난은 여기까지다. 춘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이제 거기에는 서리빨 같은 위험이 명확하게 실려 있었어요. 민혁은 오히려 비웃듯 입꼬리를 씩 올렸습니다. 장난이요. 우리는 장난치는 게 아니라 아주 진지하게 사업을 제안하는 겁니다. 할머니, 연세가 많으시니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겠네요. 그는 춘자 할머니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며 말을 이었어요. 월 50만 원만 내시면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10,000원 조금 넘는 돈으로 가게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니? 이거 완전 싼 거 아닙니까?
춘자 할머니는 민혁을 쳐다보며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어떤 지친 기색이 역력했어요. 마치 아주 오랫동안 꾹꾹 참아왔던 무언가가 드디어 한계에 도달한 것 같았습니다. 민혁이 비웃으며 춘자 할머니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려는 바로 그 순간 정말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춘자 할머니의 손이 번개처럼 빠르게 움직여 민혁의 손목을 낚아챘어요. 그녀의 손은 작고 주름져 있었지만 그 소나기에서 나오는 힘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간단한 손목 비틀기 동작 하나로 민혁을 단번에 바닥에 매닫고자 버렸습니다. 으악, 민혁의 고통스러운 비명이 가게 안에 울려 퍼졌어요. 그의 팔은 어색한 각도로 완전히 꺾여 있었고 얼굴은 극심한 고통으로 하얗게 질려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나서 함께 온 동료들은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제대로 파악조차 못했어요. 나머지 독사파 일당들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완전히 넋이 나가 할 말을 잃고 서로의 얼굴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충격과 공포가 뒤섞여 있었어요. 춘자 할머니는 여전히 평온한 표정으로 바닥에 쓰러진 민혁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말했지? 3번은 말 안 한다고. 이 말을 듣고 남은 독사파 청년들이 서로 눈치를 보다가 슬금슬금 뒷걸음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조금 전의 오만함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짙은 당혹감과 원초적인 두려움만이 역력했. 백상기 씨가 가게 밖으로 나와 주변에 잔뜩 모여든 상인들에게 소곤거렸습니다. 저 누님, 옛날에 신흥파 부두목이셨어. 부산 전체가 그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었다니까? 상인들 사이에서 허욱하는 놀라움의 탄성이 여기저기서 흘러나왔습니다. 신흥파는 70, 80년대 부산을 주름잡던 전설적인 조직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부두목이라면 실질적인 2인자, 실세나 다름없었죠. 더 놀라운 것은 여성의 몸으로 그런 무시무시한 위치에까지 올랐다는 점이었습니다. 어쩐지? 그래서 그렇게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구나. 아니, 저렇게 조용하고 인자하시던 분이 그런 과거가 있었다니 말도 안 돼. 이제 보니 가게에 걸려있던 저 칼이 그냥 장식품이 아니었나 봐. 상인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춘자 할머니는 민혁의 팔을 탁 놓아주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녀가 손을 놓자마자 민혁은 바닥에서 뒹굴며 고통을 호소했어요. 준호와 다른 청년들이 황급히 달려들어 민혁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민혁의 얼굴은 창백했고 하늘을 찌를 듯했던 자존심은 바닥에 완전히 내동댕이 쳐진 상태였죠. 춘자 할머니가 민혁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린 것들이 힘이 과하면 다치는 법이야. 이제 그만들 나가거라. 민혁은 꺾인 팔을 부여잡고 고통스러워하면서도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세우려는 듯 도전적인 눈빛으로 말했어요.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돌아올 겁니다. 춘자 할머니는 그저 옅은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수십 년의 세월과 경험, 그리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이 담겨 있었어요. 그래, 오고 싶으면 또 오너라. 이 늙은이랑 한 번 더 붙어보고 싶으면 말이다. 독사파 일당이 꽁지를 내리고 가게를 황급히 빠져나가자 영화반점 앞에 모여있던 상인들이 일제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와, 그들의 얼굴에는 정말 오랜만에 보는 환한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짓눌려왔던 무거운 압박에서 해방된 듯한 시원하고 후련한 표정이었습니다. 춘자 할머니는 다시 앞치마를 두르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춘장을 볶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녀를 바라보는 상인들의 시선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존경과 경외감이 가득 담겨 있었죠. 그날 오후 국제시장 전체에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영화반점의 박춘자 할머니가 독사파 양아치들을 맨손으로 혼쭐내서 쫓아냈다는 소식이었어요. 이 소식은 상인들에게 큰 용기를 주었고 많은 이들이 영화반점을 찾아와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한편 민혁은 자신의 아지트로 돌아가 분노를 사귀고 있었어요. 그의 팔은 퉁퉁 부어올라 있었고 여전히 욱신거리는 통증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준호와 다른 일당들은 조용히 그의 눈치만 살필 뿐 아무도 감히 말을 걸지 못했어요. 말도 안 돼. 저런 할망구한테 당하다니. 민혁이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자존심은 갈기갈기 찢겨 있었고 복수심이 활활 불타오르고 있었어요. 내일 다시 간다.
이번엔 애들 전부 다 동원해. 저 할망구한테 누가 진짜 이 바닥의 주인인지 똑똑히 보여줘야겠어? 다음 날, 민혁은 어제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을 이끌고 영화 반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10명이 넘는 건장한 청년들이 그를 따랐어요. 모두들 비장하고 굳은 표정으로 가게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민혁의 오른팔은 붕대로 칭칭 감겨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어제보다 훨씬 더 사나웠습니다. 영화 반점 앞에 도착했을 때 놀랍게도 시장 상인들이 가게 앞에 잔뜩 모여 있었습니다. 적어도 수십 명은 넘어 보이는 상인들이 마치 인간띠를 만든 것처럼 일렬로 서서 가게를 굳건히 지키고 있었어요. 그들 중 일부는 과일칼이나 야채, 다듬는 칼, 심지어 무거운 도마 같은 것들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민혁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상인들을 향해 고래고래 소리쳤어요. 다들 비켜, 우리는 저 박춘자 할머니랑 할 얘기가 있으니까. 하지만 상인들은 꿈쩍도 하지 않고 결연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민혁은 더욱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가 다시 한번 소리치려는 순간 상인들이 약속이나 한 듯 양쪽으로 갈라지며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 길을 따라 박춘자 할머니가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박춘자 씨? 어제는 내가 준비가 좀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를 겁니다. 민혁이 짐짓 여유로운 척으스대며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억지 자신감이 묻어났지만 그 기반은 매우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춘자 할머니는 이번에도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숙여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젓가락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는 그것을 민혁에게 건넸습니다. 이걸 부러뜨려 봐라. 춘자 할머니가 말했어요. 민혁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젓가락을 받아들고는 피식 웃으며 아주 쉽게 반으로 부러뜨렸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춘자 할머니는 이번엔 젓가락 한 다발을 집어들었어요. 이번엔 이걸 부러뜨려 보거라. 민혁은 젓가락 다발을 받아들었지만 아무리 힘을 줘도 그것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시뻘개졌어요. 땀이 이마에 송골송골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일 때는 쉽게 부러져도 여럿이 똘똘 뭉치면 절대 부러지지 않는 법이지. 춘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몰려와도 이 시장 사람들은 너희보다 훨씬 더 많고 훨씬 더 단단하게 뭉쳐 있다. 알겠느냐? 그 말이 끝나자마자 영화 반점 밖에서 우르르 하는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국제시장에 거의 모든 상인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수는 100명이 훌쩍 넘어 보였어요. 시장의 모든 상인들이 하나로 뭉쳐 독사파 일당을 빈틈없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민혁과 그의 일당들은 처음으로 진짜 두려움이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위협이나 협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무릎 꿇어라. 춘자 할머니가 조용히 명령했어요. 민혁은 잠시 저항하려는 듯 이를 악물었지만 주변을 둘러싼 상인들의 단호하고 서늘한 표정을 보고는 결국 힘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머지 일당들도 하나둘씩 따라서 무릎을 꿇기 시작했어요. 이제 약속해라. 다시는 이 시장에 발을 들이지 않겠다고. 민혁과 그의 일당들은 고개를 푹 숙이며 약속했습니다. 다시는 이 시장에 오지 않겠습니다. 그들의 약속이 끝나자 춘자 할머니는 다시 말했어요. 그리고 그동안 시장에서 받아간 돈 전부 돌려줘라. 내일까지 모든 상인에게 돌려주지 않으면 내가 직접 너희를 찾아가겠다. 민혁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 체념과 두려움만이 남아 있었어요. 바로 그 순간 누군가 신고했는지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삐뽀삐뽀하고 들려왔어요. 상인들이 길을 터주자 2명의 경찰관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경찰관이 물었어요. 포목점 사장 백상기 씨가 나서서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이 젊은 친구들이 며칠 동안 시장 상인들에게 보호비를 요구하고 다녔습니다. 오늘은 춘자 누님 가게에서 행패를 부리려고 하다가 저희 상인들이 힘을 합쳐 막아선 거고요.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가게의 CCTV를 확인하겠다고 했어요. 다행히 영화 반점에는 얼마 전에 설치한 CCTV가 있었고 독사파의 행패 장면이 모두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증거가 명확하네요. 이 청년들은 일단 저희가 연행해서 조사하겠습니다. 경찰관이 말했어요. 민혁과 그의 일당들은 결국 모두 경찰에 연행되었습니다. 그들이 힘없이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며 상인들은 참았던 환호성을 터뜨렸어요. 정말 오랜만에 시장에 진짜 평화가 찾아온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놀랍게도
SNS를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누군가 춘자 할머니가 민혁의 손목을 제압하는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해서 올렸 국제시장 조폭 때려잡은 중국집 할머니라는 제목으로 엄청난 화제가 되었어요. 영상은 하루 만에 100만 뷰를 훌쩍 넘겼고 각종 뉴스에서도 이 소식을 앞다투어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와, 할머니 진짜 멋지다. 대박. 요즘 젊은 것들은 예의가 없어서 저렇게 한번 크게 혼나봐야 돼. 저런 할머니가 우리 동네에도 계셨으면 좋겠다. 옛날 어르신들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는 인생의 교훈이네요. 수많은 댓글과 좋아요가 달리며 춘자 할머니는 순식간에 인터넷 스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그런 사실조차 까맣게 모른 채 다시 평소처럼 영화 반점에서 묵묵히 춘장을 볶고 있었어요. 그녀에게는 그런 시끄러운 관심보다 매일 아침 7시에 문을 열고 저녁 9시에 문을 닫는 고요한 일상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영화 반점에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손님들이 구름처럼 몰려왔습니다. 호기심에 찾아온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춘자 할머니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러 온 시장 상인들이었어요. 그들은 국밥 대신 짜장면을 시켜 먹고 탕수육을 선물하고 과일 바구니를 슬쩍 가져다 놓았습니다. 춘자 누님, 덕분에 우리가 살았어요. 이제야 정말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누님, 진짜 고맙습니다. 정말로요. 춘자 할머니는 이런 관심이 다소 부담스러운 듯 했지만 그래도 따뜻한 미소로 모두를 맞이했어요. 그녀는 여전히 말수가 적었지만 그 눈빛에서는 오랜만에 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춘자 할머니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어요. 다만 가끔 옛 시절을 함께 보낸 듯한 친구들이 찾아오면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목격될 뿐이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그녀의 사생활을 존중하며 더 이상 캐묻지 않았어요. 춘자 할머니가 정말 신흥파 부두목이었다는 게 사실인가요? 어느 날 젊은 상인이 백상기 씨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상기 씨는 잠시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춰 대답했어요. 그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는 게 좋을 거야. 누님은 그 시절을 이미 다 내려놓으신 분이야. 우리도 그냥 지금의 누님만 생각하자고. 그 말에 젊은 상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 모두 춘자 할머니의 무서운 과거보다 현재의 따뜻한 모습에 더 감사하고 있었으니까요. 한 주가 지나고 국제시장은 다시 예전의 활기찬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상인들의 유쾌한 웃음소리가 돌아왔고 시장을 찾는 관광객들도 눈에 띄게 늘어났어요. 이제 시장을 찾는 사람들 중에는 그 유명한 영화반점 히어로 할머니를 직접 만나보려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영화반점 입구에는 새로운 현판이 하나 걸렸습니다. 춘자 할머니가 직접 붓으로 쓴 것으로 그 내용은 아주 간결했습니다. 진정한 힘은 드러내지 않는다. 영화반점 박춘자의 현판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념사진을 찍었고 시장 사람들은 그 앞을 지날 때마다 고개를 숙여 조용한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문구가 아니라 춘자 할머니가 평생을 살아온 방식의 압축판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영화반점이 문을 닫을 시간이 되었을 때 한 노인이 가게를 찾아왔어요. 그는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고 옷차림이나 태도에서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깔끔한 양복을 입고 있었고 희끗희끗한 흰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겨져 있었어요. 춘자 할머니는 그를 보자마자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아주 오래된 기억이 되살아나는 듯한 빛이 스쳤습니다. 오랜만이구나. 양철아. 노인은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누님. 30년 만입니다. 그는 바로 신흥파의 전설적인 두목이었던 조양철이었어요. 춘자 할머니와는 아주 오랜 인연이 있는 사이였죠. 두 사람은 젊은 시절 함께 조직의 흥망성쇠를 겪었고 나중에는 각자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양철은 조직의 두목으로 남았고 춘자 할머니는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바람처럼 사라졌었지요. 들어오겠나? 춘자 할머니가 문을 열어주며 말했어요. 양철은 고개를 숙이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가게 안쪽의 낡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어요. 춘자 할머니는 술병과 잔을 꺼내 양철의 앞에 놓았습니다. 요즘 어린 것들 일로 고생 많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양철이 술잔을 받으며 말했어요. 춘자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다 지나간 일이야. 그런데 여긴 웬일이냐. 자네는 이제 강남에서 큰 사업한다고 들었는데 양철은 잠시 망설이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제가 그 독사파 강민혁이란 녀석의 삼촌입니다. 철없는 조카 녀석이
누님께 큰 신뢰를 했습니다. 춘자 할머니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런 기막힌 우연이 있을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민혁이가 모든 걸 털어놓더군요. 제 얼굴에 아주 제대로 먹칠을 한 셈이지요. 양철이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와서 사과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민혁이가 출소하면 제가 책임지고 바른 길로 인도하겠습니다. 춘자 할머니는 한동안 말없이 양철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눈빛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익혔습니다. 과거의 기억, 현재의 상황, 그리고 미래에 대한 생각이 어지럽게 뒤섞인 듯 했어요. 네, 조카라니. 어쩔 수 없지. 그런데 양철아, 우리가 미쳐서 날뛰던 세상은 이제 없어. 그 아이도 이제 다른 길을 찾게 해주거라. 양철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누님, 명심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정말 오랜만에 술잔을 기울이며 과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젊은 시절의 뜨거웠던 추억, 함께 목숨 걸고 겪었던 고난, 그리고 각자가 선택한 서로 다른 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누님은 왜 그때 갑자기 모든 걸 내려놓고 떠나셨습니까? 양철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순자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았어. 어느 날 문득 내가 그깟 힘을 손에 쥐고 있는 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싶더라고. 그래서 모든 걸 내려놓고 새로운 삶을 한번 살아보기로 했. 양철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누님이 떠나신 후 조직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누님 같은 분이 없으니 결국 지금은 대부분 해체되었지요. 세월이 그렇게 흐르는 거야. 모든 건 변하게 마련이지. 춘자 할머니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양철은 떠났고 춘자 할머니는 홀로 가게에 남았어요. 그녀는 벽에 걸린 낡은 중식도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 칼은 그녀의 치열했던 젊은 시절을 상징하는 물건이었죠. 수십 년간 벽에 걸려 그저 장식품으로만 존재했던 칼이었습니다. 춘자 할머니는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나 그 칼을 내렸어요. 칼을 손에 쥐자 잊고 있던 오래된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젊은 시절의 뜨거웠던 삶, 목숨을 걸었던 수많은 순간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내려놓기로 결심했던 그날의 서늘한 기억까지. 그녀는 잠시 칼을 손에 쥐어보더니 뒤뜰로 나가 작은 구덩이를 파고 그 칼을 묻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과거의 자신을 완전히 땅에 묻는 장엄한 의식 같았어요. 이제 그녀는 진정으로 과거와 결별할 준비가 된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녀가 나지막이 중얼거렸어요. 그 말에는 슬픔보다는 더 없는 평화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국제시장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활기차고 분주했습니다. 영화반점에서는 여전히 고소한 춘장 볶는 소리와 칼칼한 짬뽕 끓는 소리가 정겹게 들려왔어요. 박춘자 할머니는 평소와 같이 조용히 가게 안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 사람들에게 그녀는 단순한 중국집 사장님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위기에 처한 공동체를 지켜낸 숨은 영웅이자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가는 진정한 강인함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추운 겨울이 되었습니다. 시장은 크리스마스와 연말 장식으로 화려하게 꾸며졌어요. 영화반점도 작은 전구 몇 개로 소박하게 남아 장식을 했습니다. 춘자 할머니는 여전히 매일 아침 7시에 문을 열고 저녁 9시에 문을 닫았어요. 몇 개월 후 강민혁이 출소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사람들은 그가 다시 시장에 나타나 행패를 부릴까봐 걱정했지만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전혀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죠. 민혁이 작은 배달 음식점을 차렸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것도 삼촌인 조양철의 도움을 받아서 말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가게의 이름이 영화반점 배달 전문점이었다는 사실이었죠. 그는 춘자 할머니의 허락을 직접 받아 그 이름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저 녀석, 사람이 아주 변했나 봐요. 백상기 씨가 춘자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춘자 할머니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어. 누구나 두 번째 기회는 있는 법이지. 어느 날 춘자 할머니가 가게 문을 열었을 때 문 앞에 작은 꽃바구니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짧은 쪽지가 들어 있었어요. 누님, 제 인생을 바꿔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강민혁 올림 춘자 할머니는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그 꽃바구니를 주방 한쪽에 고이 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변함없이 춘장을 볶기 시작했어요. 세월이 흘러도 국제시장의 아침은 여전히 활기차게 시작됩니다. 영화반점의 낡고 붉은 간판 아래로
고소한 기름 냄새와 칼칼한 짬뽕 향이 골목을 따라 은은하게 퍼지고 사람들은 그 정겨운 냄새를 맡으며 안심합니다. 아, 오늘도 춘자 할머니가 가게를 열었구나 하고 말이죠. 박춘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이제 국제시장을 넘어 부산 전역의 아름다운 전설처럼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무용담이나 무협 이야기가 아니라 진정한 힘이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주는 현대의 따뜻한 우화가 되었어요. 어느 날 지역 방송국에서 춘자 할머니를 인터뷰하러 왔습니다. 젊고 발랄한 여성 리포터가 카메라와 함께 영화 반점을 찾았어요. 할머님, 그때 그 조폭들을 대체 어떻게 그렇게 간단하게 제압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리포터가 호들갑을 떨며 물었습니다. 춘자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나이 든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못 쓰는 법이지? 오래 살다 보면 별의별 기술을 다 배우게 된단다. 할머니의 그 엄청난 무술 실력은 대체 어디서 배우신 건가요? 춘자 할머니는 살짝 웃으며 교묘하게 대답을 피했습니다. 내가 무슨 무술을 알겠니? 그저 오래 살다 보니 몸이 기억하는 게 좀 있을 뿐이야. 리포터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질문했어요. 최근에 SNS에서 국제시장 히어로 할머니로 불리고 계신데 기분이 어떠세요? 춘자 할머니는 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저 내 가게, 내 밥그릇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야. 히어로라니. 그런 거창한 말은 나한테는 안 어울려. 나는 그냥 오래된 중국집 주인일 뿐이지. 인터뷰가 방송된 후 더 많은 사람들이 영화 반점을 찾아왔습니다. 전국에서 찾아오는 관광객들도 늘었고 심지어 주말에는 길게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할 정도였어요. 하지만 춘자 할머니는 여전히 조금도 변함없는 모습으로 묵묵히 음식을 만들고 손님을 대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따뜻한 봄이 되었을 때 춘자 할머니는 처음으로 가게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된 상인들이 그녀의 집을 찾아갔을 때 그녀는 몸살 감기로 끙끙 앓으며 누워 있었어요. 누님, 괜찮으세요? 아이고, 저희가 모시고 얼른 병원에 가시죠. 백상기 씨가 제안했습니다. 춘자 할머니는 처음에는 괜찮다며 손사래를 쳤지만 결국 상인들의 성화에 못 이겨 병원에 가게 되었어요. 검사 결과 그녀는 가벼운 감기와 함께 과로로 인한 탈진 상태였습니다. 할머니, 이제 좀 쉬셔야 해요. 이 연세에 매일 그렇게 무리해서 일하시면 건강 크게 해치십니다. 의사가 진심으로 조언했어요. 춘자 할머니는 처음으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듯 했습니다. 내가 이제 정말 늙었나 보구나. 그녀는 씁쓸한 웃음을 지었어요. 소식을 들은 시장 상인들은 자발적으로 나서서 영화 반점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가게 청소를, 누군가는 재료 준비를, 또 다른 이들은 손님 응대를 맡았어요.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춘자 할머니가 건강하게 돌아올 때까지 가게를 지키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후 춘자 할머니가 영화 반점으로 돌아왔을 때 가게는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상인들이 그녀를 위한 작은 환영 파티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울컥하는 마음에 결국 눈물을 보였습니다. 고맙구나. 모두들. 내가 이렇게 소중한 이웃들이 곁에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았어. 상인들은 환하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누님이 우리를 지켜주셨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누님을 지켜드릴 차례예요. 그날부터 춘자 할머니는 조금 늦게 가게 문을 열고 조금 일찍 닫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젊은 요리사 한 명을 새로 고용해 일을 나누어 하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어색하고 적응이 어려웠지만 점차 그녀도 이런 여유로운 변화를 편안하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힘은 드러내지 않는 것이라는 영화 반점의 현판 문구처럼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신의 힘을 함부로 자랑하지 않고 꼭 필요할 때만 묵묵히 사용하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지혜로운 어른들이 우리 곁에 계시기에 우리의 오래된 시장과 낡은 골목은 여전히 따뜻한 사람의 정이 살아 쉬는 곳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닐까요? 박춘자 할머니는 지금도 국제시장의 영화 반점에서 맛있는 짜장면과 짬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강인하고 따뜻해요. 마치 우리 사회의 모든 어르신들처럼 겉으로는 평범하고 약해 보여도 그들의 구부정한 등 뒤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이야기와 깊은 지혜가 숨어 있는 것이지요. 세월이 흘러 계절이 수없이 바뀌어도
영화반점은 변함없이 국제시장의 한쪽 구석을 묵묵히 지키고 있습니다. 박춘자 할머니는 이제 좀 더 여유롭고 편안한 모습으로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젊은 요리사가 꾸준히 일을 대부분 도맡아 하고 그녀는 주로 카운터에 앉아 손님들과 정겹게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냅니다. 가끔 손님들이 그녀의 화려했던 과거나 그 유명했던 사건에 대해 물어보면 춘자 할머니는 그저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에이, 그건 다 지나간 일이야. 중요한 건 오늘 이 짜장면이 맛있느냐 하는 거지. 그녀의 그런 담담한 태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잔잔한 삶의 지혜를 전해줍니다.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현재에 충실하며 자신의 대단한 힘을 결코 드러내지 않는 겸손함. 그것이 바로 박춘자 할머니가 우리에게 온몸으로 가르쳐주는 진정한 강인함의 비밀인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 주변에 평범해 보이는 어르신들 중에도 박춘자 할머니처럼 묵묵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할 때 기꺼이 나서서 공동체를 지키는 이름 없는 영웅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자신의 화려했던 과거나 아픈 경험을 자랑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오늘 하루의 일상을 성실하게 이어가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르신들을 공경해야 합니다. 그들의 주름진 손과 굽은 허리 뒤에는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도 못할 깊고 위대한 인생의 이야기가 담겨 있으니까요. 박춘자 할머니의 이야기처럼 그들의 삶에도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값진 경험과 지혜가 분명히 숨어 있을 테니까요. 지금이라도 남포동 국제시장의 영화반점을 찾아가면 여전히 박춘자 할머니를 만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아마도 별말 없이 따뜻한 짜장면 한 그릇을 툭 내어줄 거예요. 하지만 그 평범한 음식 속에는 세월이 담긴 깊은 맛과 따뜻한 정성이 가득 깃들어 있을 겁니다. 마치 우리 어르신들의 깊고 따뜻한 삶처럼 말이지요. 그리고 혹시 당신이 영화반점을 방문하게 된다면 벽에 걸린 진정한 힘은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현판 앞에서 잠시 멈춰 그 의미를 조용히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그 간결한 문구 속에 담긴 박춘자 할머니의 일생과 철학이 어쩌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진짜 지혜일지도 모르니까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결말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제작에 적극적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독자분들과 함께 결말을 만들어 나가는 채널 노후의 명작이었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다음 영상을 누르시기 전에 잠시만요. 구독과 좋아요 먼저 꾹 눌러주시면 분명히 부자 되실 거예요.